저는 평생 이런 여자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 무섭고 황당한 일을 다 겪고 난 뒤에야 겨우 지금 일상으로 돌아와 앉아 이 이야기를 적습니다. 제 얘기는 어쩌면 어떤 분께는 믿기 힘든 소설 같고 또 어떤 분께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막장 같은 기록일 겁니다. 하지만 제게는 지난 몇 년간 매일같이 곱씹어야 했던 실제였고 피와 살로 남은 상처였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평범하게 공부했고 남들처럼 회사에 들어가서 무난하게 일했고 33세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무모하다 했지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떻게든 굴러갔고 38 무렵 비로소 월급을 제때 줄 수 있는 회사가 되었죠. 그쯤 한 지인의 소개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단정했고 목소리는 맑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물컵을 저보다 먼저 제 부모님 자리에 놓던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저는 반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연신 복덩이라며 손을 부여잡았고 아버지는 속이 깊은 사람 같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은 온통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객 명단 확인하던 누군가가 신부 대기실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난생 처음 보는 중년 여자가 제 아내를 향해 저 여자 사기꾼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그 여자를 떼어냈고 호텔 보안이 조용히 그 여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 제가 대학 때 도와줬던 분인데? 제가 결혼한다니까 질투해서 저렇게 한다며 제 손을 꼭 잡고 떨었습니다. 저는 그날 별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무지였습니다. 결혼 초 아내는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이미 부엌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무말랭이의 들기름을 살짝 돌려 묻혀 내오곤 했습니다. 저를 회사에 데려다주고 시장을 보고 돌아와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했고 저녁이면 아버지 옆에 앉아 TV 리모컨도 챙겨드렸습니다. 친척들 모임에서는 늘 웃는 얼굴로 저희 어머니는 천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살이 왜 그렇게 빠졌냐고, 얼굴이 그늘졌다고, 어디 아픈가 보다고.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었는데도 사람들은 자꾸 저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지만 몸은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점심만 먹고 나면 설사가 이어졌고 어지럼과 메스꺼움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와 대변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유난히 높다며 혹시 평소 먹지 않던 걸 먹지 않았냐고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만 먹고 회사에서는 커피 말고는 별로 먹지 않았으니까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극적인 걸 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2주짜리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물갈이를 하고 낯선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동안 괴롭히던 복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속이 편했고 두통도 잦아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첫날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과 잡곡밥을 먹자마자 다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냉장고에서 오래된 재료를 쓴 걸까 싶어 주말에 싱크대와 냉장고를 싹 정리하려 했는데 아내는 제 손을 탁 쳐내며 여기는 내 구역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살갑고 온화했던 사람이 부엌에만 들어가면 예민해졌습니다. 주방 서랍장을 열려하면 내 손 떼지 말라며 도끼 눈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가 먹는 음식에는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들어가나? 라는 아주 작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의심은 넓은 강가에 떨어진 조그만 돌멩이처럼 잔잔하던 제 마음의 물결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드러내놓고 CCTV를 달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이유를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있고 사람을 쓰게 되면 혹시 모를 일이 있으니까 설치해두자고요. 다만 소리는 녹음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제가 일부러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최신형이라 화면과 소리 모두 또렷하게 저장되는 모델이었습니다. 아내는 낮에는 카메라 위에 수건을 덮어두기도 했고 때로는 전원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작은 바늘구멍 카메라를 하나 더 들였습니다. 전부 음식 재료가 놓이는 조리대와 약 보관함을 향하도록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화면 속에서 제 두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어느 오후장을 보고 돌아온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은 평소 저를 볼 때마다 우리 사위 최고라고 말하며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이 아내에게 낮고 빠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멀쩡한 애 즐기다 즐겨 사람이 이렇게 즐긴 줄 몰랐어. 아내는 보자기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싱크대 구석 검은 비닐에 감춰 넣더니 내일부터 더 조금씩 섞어볼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잠깐 녹화가 끊기는가 싶더니 다시 화질이 또렷해졌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약초꾼이 그러더라. 독초는 티가 안 나게 오래 먹여야 한다고. 사위가 병원 다녀왔으니까 요즘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천천히 해야 한다. 아내는 불쑥 웃더니 엄마 3달이면 꼴로 간다 했잖아 라고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 이름이 나왔을 때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녹화본을 밤새 돌려봤습니다. 놀랍게도 제 밥그릇에 올라오는 장조림과 나물에 날마다 아주 미세하게 가루가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국자 손잡이에 붙은 미량의 하얀 가루가 보였고 어느 날은 약통이 살짝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날은 대부분 집에서 세 끼를 먹은 날이었고 괜찮았던 날은 점심을 밖에서 때운 날이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질수록 제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망치가 되어 제 갈비뼈를 안에서부터 내리쳤습니다. 한편 제 부모님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린다 하셨고 어머니는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며 약을 제때 안 드셔서 그렇다고 타박했고 아버지에게는 혈압약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병원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분 앞에서는 늘 살뜰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너무 짜다며 싱크대에 몰래 버리고는 상한 것 같아 내가 새로 해서 드릴게요 라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이제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도장 가져올 거지? 자고 가라고 해. 내가 오빠 회사 장부 정리해주려면 밤새야 돼. 응응. 시댁 쪽은 다 정리됐어. 아버지 명의는 생각보다 쉬웠고 어머니 통장은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 바꿔놨어. 그리고 이 집 그거 취득세 계산도 해놨으니까 걱정 마. 오빠가 돈만 잘 올려주면 돼. 오빠 사랑해. 화면 속 아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오빠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만 곧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날 태연한 얼굴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회계 쪽 인재 소개해줄 수 있냐고. 회사 규모가 커져서 믿을만한 사람 하나 뽑고 싶다 했습니다. 아내는 잠깐 망설이더니 건너 아는 사람이 있다며 제게 번호를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깔끔한 셔츠 차림의 말씨가 공손했고 회계를 전공했다며 제 앞에 앉아 제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며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면접 보는 척하며 술자리를 몇 차례 가졌고 그 자리에서 그가 얼마나 쉽게 돈 얘기를 하는지 보았습니다. 투자를 하면 한 달 만에 회수된다는 이야기, 제가 사장 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허풍 섞인 이야기. 저는 일부러 그가 속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가짜법인 명세서를 보여주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조금 맡겼다가 다음날 바로 돌려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돈을 마련하는 동안 저는 집안에서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에 이상한 앱이 깔려 있었고 문자 알림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 한 통이 어머니 폰에 뜨자 아내가 잽싸게 폰을 가져가더니 스팸이라고 지우며 휴지통까지 비우는 걸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약통은 늘 정갈했지만 약 사이 간격이 자꾸 바뀌었고 어느 날은 영양제 병에 심장약 알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해야 했던 제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지고 다시 붙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장면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내의 친정집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아직 말은 어눌했지만 아이는 천진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엄마랑 같이 자요.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외삼촌이랑 엄마가 같이 잤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도 같이 잤어.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온몸이 얼음처럼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오빠라는 사람이 아내의 친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오빠가 돈줄이고 아내는 집안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둘은 함께 움직였고 저는 그들의 바둑판 위에서 말을 두는 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집에 오셨을 때 일부러 부엌을 정리하는 척하며 검은 비닐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는 먼 발치에서 달려와 제 손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거긴 내 구역이라고 만지지 말라고.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봉투를 뜯어 싱크대에 털었습니다. 희미한 독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장모님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집에 설치한 카메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그리고 음성도 다 들어간다는 거. 카메라를 가리고 전원을 내려도 내가 모르는 구석이 있다는 거 너한테 말 안 했지. 그리고 네가 부른 그 오빠 내일 투자에 최종금을 가져다 준다고 했지. 오늘은 너희 둘이 밤을 새겠다 했지. 나는 너희 둘을 내가 만든 방에서 보게 해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술에 취한 척 방으로 들어가 잠든 연기를 했습니다. 거실 조명이 꺼지고 현관문 비밀번호가 아주 능숙하게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의 낮은 목소리와 아내의 작아진 웃음소리가 겹쳤습니다. TV가 켜지듯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거실에 놓인 큰 화면에 작은 타임라인이 차르르 뜨면서 그동안의 조각난 로그들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현관 출입 시간 거래, 내역 통화 녹취 앱 설치 기록, CCTV의 바들구멍 파형까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이집트의 벽화처럼 차곡차곡 쌓인 악행의 기록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동시에 저를 붙잡으려 했고 아내는 눈물을 질질 흘리며 그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한 발 물러서며 그동안 제가 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회사에서 야금야금 빼돌린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 네가 모를 것 같지. 그리고 내가 아내와 함께 만든 명의 변경 서류와 위조 계약서들 내 손에 있어. 그 밤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주머니 속 USB는 뜨겁게 데워진 돌덩이처럼 느껴졌고 제 다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발은 곧바로 접수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발을 빼려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미 장모님과 그 오빠의 계좌, 이체 기록과 통화 녹취를 확보했고 집 주변의 블랙박스와 이윤미경 씨가 적어둔 출입 기록까지 모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그 골목의 아주머니는 특이하게도 매일 문 앞에 들어오고 나간 시간을 메모지에 적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몰랐고 저는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저도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며칠간 경찰이 드나들었고 아내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압수됐고 친정집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엔 울부짖으며 오해라고 했지만 곧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내의 오빠는 어느 날 밤 해외로 나가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오갔던 메시지와 녹취 파일 중 하나가 제 심장을 마지막으로 찢었습니다. 3개월이면 꼴로 간다 했는데 질기네. 거기에 이어 그럼 더 독한 걸로 바꿔라고 덧붙여진 장모님의 목소리. 저는 그날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참담함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다, 믿었다, 집안의 한자리를 내어주며 가족이 되었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제 가족을 생각 없이 다뤘구나.
우리 아이를 품에 안고 웃던 그 얼굴들이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랐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유를 붙이며 동정을 구했습니다. 저는 협박을 받았어요. 오빠가 시켜서 했어요. 엄마가 강요했어요.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웃었습니다. 네가 사랑한 건 나였나?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나? 네가 애타게 붙들었던 건 가족이었나? 이 집의 등기부등본이었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말로 싸우지 않을 거야. 법이 할 거야. 아내는 마지막까지 도시락을 내밀며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저 혼자 먹으라는 도시락. 저는 그 도시락 상자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일보다 부모님을 지키는 일이 큰 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당신이 만든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아팠다고 믿고 자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잊어버림이 심해져서 약을 잘못 드신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두 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못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잘못 아니었어요. 두 분의 시간이 누군가에게 장난감처럼 쓰였고 두 분의 건강이 누군가에게 도구가 되었어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제 손으로 끝까지. 소송은 길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내려진 판결은 매섭고도 조목조목했습니다. 사기 공모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살인미수 범죄 수익은닉 모든 것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 관수 절차가 진행되었고 교도소로 가는 길에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당신이 너무 착해서. 내가 그 말은 제게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착해서 너에게 당한 게 아니고 너는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니야. 너는 선택했고 그 선택이 사람의 생명을 건드렸어. 그 대가를 치를 뿐이야. 그 후로 한동안 저는 밤마다 깼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던 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물이 끓는 소리만 들어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도 한동안 집중을 못했고 사람들의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거실 창가에서 혼자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라디오를 다시 켰지만 볼륨을 아주 작게 해두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다시 익숙한 길을 함께 걸어야만 우리가 돌아온다는 믿음으로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웃미경 씨는 목격자의 의무를 다했다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우리 회사 동료들은 제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변호사였던 친구는 단 한 번도 헌약속을 하지 않았고 가장 버거운 시기에도 매일 밤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버티자. 오늘도 증거는 우리 편이었다고요. 그런 작은 등불들이 제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이 일을 겪고 저는 많은 걸 버렸습니다. 겉보기 번듯한 인간관계들을 내려놓았고 들러리처럼 따라다니던 술자리를 끊었습니다. 대신 제게 남은 것들을 다시 세어보았습니다. 부모님과의 아침 식사, 우리 아이와의 공원 산책, 회사 식구들과의 점심 한 끼,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한 곡. 그런 것들이 제게는 매일매일 살아낸 증거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질문을 받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빨리 결혼했냐고, 왜 혐의를 바로 고발하지 않고 녹화를 더 모았냐고, 왜 도시락을 받아두고 먹지 않았냐고, 왜 바로 이혼하지 않았냐고. 그 질문들 앞에서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합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칼이 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부서집니다. 저는 무너졌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워하는 것으로 하루를 채우지 않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제 안을 먼저 갉아먹으니까요. 대신 저는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사랑은 때로 증거를 필요로 하고 의심은 때로 기록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웃음도, 어떤 친절도, 어떤 예쁜 말도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는 순간 벌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제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그 문장을 다시 꺼내봅니다. 3개월이면 꼴로 간다 했는데 질기네.
그 말은 제 등에 꽂힌 칼처럼 오래 남았지만 동시에 제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줬습니다. 제가 즐긴 이유를요. 저는 즐기게 살아서 결국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제 부모님을 다시 웃게 만들고 제 아이에게 안전한 집을 다시 선물하기 위해서요. 저는 평생 이런 여자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 없는 날들을 저는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범한 점심을 먹고 평범한 저녁에 집에 들어갑니다. 부엌에서 끓는 소리가 나면 저는 자연스레 발걸음을 옮겨 냄비 뚜껑을 한번 열었다 닫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제게는 확인이고 안심이고 기도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저는 지난 시간들을 조금은 덜 억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밤에 깨지만 예전처럼 오래 깨어있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새근새근 자는 숨소리를 듣다 보면 다시 잠이 듭니다. 저 멀리서 라디오가 아주 작게 흘러나오고 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끓일 국을 생각하며 메모장을 적으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돌아왔다고요. 지금은 겨우 일상을 회복해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남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